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진. 오늘 Q&A 시작을 하는데 앞서서 영상을 3개 지금까지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많이 응원받아서 덕분에 구독자 등록수가 1만 5천 정도?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영상 안에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역시 답을 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 시간적인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답을 해줘야 마땅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일단 질문이 있으시면은 계속 던져주시면 보고 있으니까 그때 조금 늦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세요. 실질 수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려달라. 네,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합니다. 보유한 뒤 가격이 8,800이라고 했잖아요. N으로. 그래서 거기서 6%니까 그걸 일본에서 우리는 흔히 네토 가격 그냥 순수한 가격으로 6% 나온다. 근데 여기에 언급되고는 바와 같이 거기서 세금 빼고 청소비 빼고 관리비 빼고 뭐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질문 같은데 크게 2개로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먼저 세금 문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취득세가 먼저 한 번에 나옵니다. 취득세. 그것은 매년 나오는 거 아니고 취득세가 나오죠. 토지 경우에 3%, 건물 가격의 3%. 그것은 주택 경우. 비주택 이번에 투자용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니까 통째로 투자용으로 돌린다, 임대용으로 돌린다 하면 비주택으로 됩니다. 그것은 4% 취득세가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연간 매해 나오는 게 보존자산제라고 해서 한국도 비슷한 거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확인 방법은 총 그런데 신청하면 쪽지가 있어요. 그런 계산 증명서 그리고 아니면 명의자한테 매년 보내오는 그 세금 신청서라 할까 계산서 그런 거 있어요. 그 일본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이 네토 가까쿠라 해서 거기서 경비는 제외 안 한 거 지금부터 제외를 한다. 답을 말하면 5% 정도 돼. 근데 취득세는 뺍니다. 그것은 매년마다 지불하는 거 아니니까. 매해 필요한 것은 그 고대시산제, 고전자산제라고 해서 실가격의 70% 정도가 날라옵니다. 그걸 한 번에 지불해도 괜찮고 4번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일단 그 가격 정신 잡는 가격이 우리가 거래한 가격이 아니다고 말하고 싶은 거. 실가격의 대충 70%를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계산을 맞추고 몇 프로 온다. 우리도 확인할 때는 증명서를 보면서 한다. 그러니까 세금 때릴 때 본인들이 뭐 알아서 하지 않아 가격 시가로. 근데 그 가격이 아니고 나라가 너희들 이 가격은 이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야. 그 우리가 아는 것은 시가에 대비를 하면 70% 정도 기준을 잡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네토 치면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 그 정도를 잡고 있을 거다.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고 일단 80% 정도 평가 기준을 잡고 이 기준에 맞게 건물 가격의 몇 프로, 땅 가격은 몇 프로. 그래서 돈 들어서 고전자산제를 연간 얼마 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내라 아니면 4기분으로 나누고 청구를 할 테니까 내라. 그렇게 나온다. 좀 세요 그래도 고전자산제는. 고르드하이트 경우는 연간 야칭 529만이라 했을 거야. 구매 가격이 8,800만에 대해서 6% 물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건데 연간 아까 말한 고전자산제가 34만원 정도 걸려. 그걸 지불해야 돼. 매해. 야침 529만원부터 34만원 연간 빼야 되는 거. 이거 일단 놔두고 나머지는 다른 연간 유지비가 54만원 정도 내 예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청소비가 한 달에 연간 24만원 정도 걸릴 거고 시키면 주에 2번 정도 청소시키면 업자한테 한 달에 2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 그때 인건비로. 그러니까 24만원 정도.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거 그걸
업자한테 시킬 경우도 있고 나라가 해주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나라가 해주는 자치단체에서 해주는데 맡겨놓으면 공짜이거든 일단. 근데 그게 싫어서 뭐 청소업자한테 매일매일 오라 그렇게 하면 돈이 걸거든. 우리 관리 물건은 매일매일 하잖아. 청소업자 아니고 쓰레기 수거를 하는 업자. 그걸 골드하이츠 경우는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뭐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계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우리 같은 회사 부동산 업자한테 혹시라도 맡긴다 했을 경우 근데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맡기지 않고 지각합니다 하도 괜찮아요. 월세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특히 관리비를 안 내도 해주는 부동산 업자가 많으니까 중개업은 맡기면 다 되는 건데 근데 직접 세입자 들어가는 월세 주는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아도 좋잖아 맡기면. 그런 경우에 많이 있었는데 관리업자한테 맡길 경우 월세 수입의 5%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라고 기준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세대수가 작으니까 나는 일단 관리비를 연간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경우는 5년 아니면 10년 사이클로 이제 내고 있다. 머릿속에서 나 비우고 있어 화재보험료를 이제. 근데 그것은 자유지잖아. 안 들어가고 있는 건물주도 아마 있을 거야 소수지만. 근데 무섭지 않아 그거.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화재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화재보험원에서 제일 비싼 것은 일본이니까 지진 대비하는 거. 지진보험 들어간다면 조금 살짝 올라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업자끼리 이렇게 투자용 물건을 계산할 때 보험료까지는 계산 안 한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하니까 너희들. 들어가는 보험 범위도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그로스 가격이 얼마냐 그렇게 다 이야기해요. 업자끼리 네트 가격 얼마, 그로스 가격 얼마 해서 연간에 한 이 사이즈 같으면 30만 원 정도 화재보험 조금 들어가야 되니까 제거를 했다 하면 4.7%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다이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는 목돈 얼마 썼냐, 그래서 대출 금리를 얼마 받았냐 그 계산을 해야지. 그것은 뭐 어떤 절반을 내면 다도 좋고 조금밖에 내지 않고 레버리지를 많이 받으면 뭐 그것도 생각 나름이고. 근데 일본에서는 금리를 잘 쓰면 1%부터 1.5% 정도 기준으로 나올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3% 정도 금리가 나올 경우도 많고 월드하이츠는 6% 계산을 했는데 10% 12%대 가격에서 나오는 투자용 물건은 1% 2% 금리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해주지 않는 경우. 그래서 3% 4% 정도 가니까 어쨌든 금리 가격으로서는 6%가 돼버리지 않고 10% 가까이에 돌아가고 있는 물건을 찾으면 보수 부분이 많이 나온다든가 월세를 채우기 어렵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정 자산으로 생각을 하면 6%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참고 자료로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지인한테 소개를 했는데 6%대 물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비 자체가 지가 관리할 수 있다면 굳이 관리회사한테 맡기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지 않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관리비를 깎아서 계산할 수 있고 또 하나 1층 문제 수리룸을 채우지 못할 경우 혹시 거기서 좀 고생한다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번에 지인은 오사카 시내에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골드하이스를 살려고 했어요. 근데 수리룸을 채우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까? 그걸 조금 고민을 하다가 내 제안은 수리룸을 지가 쓰라. 그래서 오사카 시내에 있는 집을 월세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게 거부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러면 그때는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골드하이츠 쪽에 자기도
그 스마 쪽에는 일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익숙이 된 지역이니까 지는 뭐 거부감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잘 됐습니다 해서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 오사카 시내는 뭐 단독주택 임대라 월세 받기 쉽거든요. 오사카 시내 괜찮은 집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애들 이제 뭐 자식들 다 독립하고 부부 둘이서 사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어떻게 줄이냐 계속 그에 대해서는 각자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투자용이라 해서 그 투자 뭐 다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된다는 것도 없고 예상보다는 좀 안 될 경우도 있고 그것은 리스크는 감당하면서 돈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소개하는 것도 다 그래요. 우리 중개할 때도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좋은 거 아니다. 혹시 옆집에 누가 사냐 모른다 우리도. 그런 문제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는 정보를 다 공유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죠. 평균은 없고 답은 일단 이 건물 같으면 엘리베이터 없어. 그리고 공용 부분 자체가 많지 않아. 계단줄 돌리고 복도도 많지 않고 현관등 그 복도 등 있잖아. 층에 하나씩 두 개씩 정도밖에 없고 보수할 부분이 없어. 많이 돈이 많이 안 나간다고 생각을 치고 있고 호실마다 나갈 때 다시 그 모집을 할 때는 수리를 샀다 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한다 하는 질문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잔태가. 일단 새로 들어올 사람이 부담감 느끼지 않는 정도는 뭐 예의적으로 해야 되지. 그건 잘하면 또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빨리 채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도 신경 쓰고 보수는 잘 하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관리물건에서도 그렇고 우리 회사에서도 갖고 있는 물건에서도 사고 난다 하면 대부분이 물이야. 지금까지 진짜 신경 쓰는 건 물하고의 싸움 관리를 하면 제일 많은 거 옥상 방수를 그때그때 점검해가지고 한 10년에 한 번 아니면 15년에 한 번 뭐 적어도 20년에 한 번 그 정도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역시 태양광도 지금은 뭐 옛날보다 세고 터지면 방수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그러니까 옥상 방수는 잘해놓아야 되는 거. 그래서 벽 문제는 그렇게 심하게 금이 안 가는 한에는 옥상보다는 벽은 아직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옥상 방수 문제가 첫 번째 신경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이용자 안에서 욕조 라인이나 변기는 많이 없지만 욕조 라인에서 오버플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술 취하지고 목욕 들어가고 욕조가 많잖아요. 일본에서는. 물 빼고 나가는데 수건이 막혀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그게 흘러가지 않고 욕조의 부스에서 터진다든가 배관이라 할까 안 보이는 장소에서 흔들려가지고 좀 비뚤어가지고 여기서 물이 나갔다든가 그러면 안 보여. 바닥에서 생기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용자 미스 때문에 좀 나오는 것하고 또 하나 지금 말한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확인 못하는 사고 때문에 물이 터질 경우 이 두 개가 있어. 이용자 미스 때문에 터진 것은 일단 이용자가 배상을 해야 돼. 자기가 잘못 썼으니까. 실비로 병상을 하거나 아랫사람한테 아니면 공사가 필요하면 그것도 집 주인한테 보수리 내야 하지. 그거 싫으니까 다들 뭐 보험에 들어갑니다. 보험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배관이 비뚤어졌다 요인은 모릅니다. 그 부분은 건물주가 주로 맡아서 합니다. 근데 보험도 입주자도 들어가고 건물주도 들어가고 있는 거야. 대부분 일본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화재보험이란 개념이 좀 넓어서 뭐 한국도 화재보험이 있지만 일본이 보험 종류도 많고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 월세 계약할 때는 중개업자가 절대적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건물주 입장에서도 보험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해놓고 갱신할 때 안 들어가는 애도 가끔 있어요. 안 들어갔다. 뭐 이제 타이밍과 안 맞았다. 외국에 나가서 한 달 정도 안 쓰고 있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대비를 하고 건물주 자체가 통으로 들어가고 있어. 화재 보험. 그러니까 어느 쪽 하나를 쓰면 돼. 수리를 할 때. 네, 저기 볕장 옆에 낮은 선반이 있는데 그거 뭔가? 그거 아마 토코노마 그걸 보고 있다고 싶었는데 와시츠 일본식 방 있잖아요. 타타미 방. 거기에는 토코노마라고 해서 수납장 옷실에 이불 놓거나 짐 놓거나 하는 공간 옆에 아니면 벽 통째로 토코노마라 해서 이미지적으로 하면 한국에서도 그 옛날에 양반들이 뒤에 편풍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 또 하나는 옛날에 그 미술품 이렇게 긴 거 있잖아. 슉. 그거 뭐라 해? 한국어로. 이런 거. 지울까요? 글 쓰고 그림 쓰고 이 길다란 거 있지 않아요? 그거. 그런 거 걸고 아니면 도자기 넣고 그렇게 꾸리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일단 일본에서 내가 그 검색으로 알아보니까 1600년대 정도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손님 오실 때 신분이 높으신 분이 그 앞에 앉다든가 그 좌석 배치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있어요. 이런 회식할 때도 안쪽에 어르신이 앉게 시키라. 뭐 그런 것하고 똑같은데 와시츠에 토코노마가 있으면 그 손님 대접할 때 그 높으신 분이 거기에 바로 앞에 앉는 게 예의 같은 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똑똑하지요. 와시츠니까. 네. 이거 아마 한국에서 말하는 갈리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말하는 갈리비는 수도색 광열비 같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아마. 근데 일본에서 갈리비를 할 때는 또 다른 개념인데 그 부분을 알아보면 빵 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 일본은 자치단체가 생각보다 독립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오사카시하고 코베시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수도값 다르지, 전기값도 좀 다르지. 근데 전기값은 에리아가 그 간사이電力 같은 에리아 쓰니까 전기값은 뭐 비슷하지만 수도값은 왠지 모르지만 오사카시는 싸. 나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오사카시가 싸고 좀 떨어져 가면 좀 비싸게 되는 에리아도 많고 같은 오사카프 안에서도 조금 달라요. 오사카 경우 4인 가족의 3룸 정도는 평균 3만 원 정도 아닐까. 한여름, 겨울 조금 비싸지. 근데 봄, 가을은 너무 에어컨 틀지 않잖아. 그러니까 평균 치면 4인 가족에 3만 원 정도 하니까 마누라한테 물어볼까? 단독 주택의 경우는 좀 너무 추워. 겨울에. 우리 집도 단독 주택이거든. 그러니까 그 여름보다 겨울이 좀 세. 그때는 올라가. 그리고 가짜 방을 쓰게 되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신혼부부란 애 작을 때는 방이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안 쓰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싼 것도 있고 그래도 4인 가족의 수리는 어른 2명, 3명에 애 한 2명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방 3개를 돌린다 하면 아마 전기값하고 수도값 하면 3만 원 나올까 말까는 올 거야 아마. 완룸의 경우는 만행 할까 말까 아닌가?関西 지역이 왜 오사카가 수도값 싼가 이야기하면 시가현 비아코 호수가 있잖아. 큰 호수. 서울시만한 호수가 있어요. 크기는 비슷하거든 거기. 그것도 있고 그 호수 옆에 교토시가 있는데 교토부가 그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거든. 물이 풍부해 오사카. 그 때문이라고 알고 나머지는 뭐 자치단체에서 그 시설 있지 수도하는 조수이죠. 그게 시설이 좁대 오사카가.
그래서 수도값이 싸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말하는 관리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입주자 정체가 관리비를 내는데 월세 관리비하고 분양 아파트 관리비 조금 또 다르거든. 일단 월세 기준으로 말하면 관리비 하면은 엘리베이터 청소, 공용 보도에 전기 등 고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금 내라. 그게 월세 관리비고, 원룸의 경우는 한 달에 5,000엔 전후지 않아. 대부분이. 센 것은 8,000엔, 뭐 저렴한 것은 3,000엔. 그 정도 관리비를 내고 월세랑 합쳐서 다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분양 아파트 경우는 관리비 내세요 하면은 전기, 수도, 가스는 지가 알아서 다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관리비 내세요 하면은 주택롱하고 따로 관리비가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그 보수 문제, 장기적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그 금액을 거두고 있는 거, 스미타테킹 저축금 그냥 그게 있는데, 이미지는 관리비 12,000엔, 18,000엔, 스미타테킹 저축금 12,000엔, 합쳐서 30,000엔. 그 정도 기준으로 그 이미지가 많이 가요. 나 같으면. 오사카의 아파트 평균. 근데 신축 경우는 조금 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있을 때도 있고, 나머지 세대수 있지.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아질 수도 있었고, 세대수가 작으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건물이 오래 가면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니까 그 관리비보다 그 스미타테킹 저축금이 내년부터 조금 올립니다, 내년부터 올립니다 하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물건도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물건 자체 주택롱 가격하고 따로 관리비 저축금 이 문제가 붙어오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조금 자기 능력에 맞게 한 달에 10만엔 낼 수 있는 능력 갖고 있고, 주택롱 9만엔 잡아버리면 여기 4만엔 붙어오면 12만엔 되잖아. 이 부분에 조금 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오래된 물건 같으면 저축금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리스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거 사실상 살지 않으면 그게 조금 어려운데, 옆 사람이 어느 정도 소음 내든지 위에서 애가 뛰면 어느 정도 소음이 나는지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확인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직접 말하기 전에 우리 관리회사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게 크게 문제 터지지 않도록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뭐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직접 하기 어렵잖아요. 하도 되지만 싸울 수도 있으니까 어색하게 되지. 옆집끼리 그렇게 되면 좀 살기 어렵고, 시끄러운 거 다 아는데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해요. 한국에서는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끄럽다 하면 두드리고, 경남까지 가고 너 시끄럽다 할 수도 있고, 소음 문제는 한국이 시끄럽습니다. 법인 설립은 사법소사가 대리 자격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한다는 건 못합니다. 사법소사한테 맡기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도 회사 설립을 여태까지 2번을 했어요. 지금 오너스 플래닝 전에도 하나 갖고 있는데, 지금도 그 회사는 그때는 알아서 내가 신청을 했거든. 할 수 있어. 창업하기 전에는 이게 희망이 있으니까 하기 쉬운데, 일하면서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사법소사한테 돈 내고 해달라 그렇게 되는 거야. 미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부동산 회사니까 일단 법인 설립은 사법소사 사무소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렵죠. 지금 뭐가 어렵냐 하면, 일단 계좌 만들기 어렵다. 왜냐? 실거주가 없다. 비자 문제 걸린다. 그 문제가 계좌를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 또 하나, 법인 설립을 할 때 법인 설립 자체는 그 외국인이라도 가능해요. 근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은 그 대출이잖아요. 여태까지 일본 은행한테 그 많이 물어봤는데, 걔들도 일단 외국인한테 대출 못한다는 그 규칙이 있다는 거 아니고, 사실상 실거주를 안 하는 연주권 없는 사람이 대표자인 경우 대출하기 어렵다.
심사 통과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니까 일단 그 문제 클리어해서 그 사무소 개업을 해야 되잖아. 월세라든가 그런 계약도 해야 되고 그게 다 준비된 후에 법인 설립. 그래서 법인 설립되었습니다.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결산이 지금까지 없고 실제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대출을 해줍니까? 그 문제가 걸려오니까 못돈으로 다 한번 자기가 투자를 한다. 담보를 줄 테니까 다음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대출을 해달라. 가능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나지만 보수적인 일본에서는 그게 바로바로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신한은행 쪽에서 대출 가능하다 하는 말을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대출을 어느 정도 하면 50% 아니면 60% 정도까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같으면 일본 투자에 협력해준다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신한은행 가서 물어본 거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넘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미타테킹 당연히 만션 아파트 경우는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거는 책임 안에서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없다. 10년, 15년, 20년 되면 조금 보수해야 할 부분이 나와요. 그때 돈 쓰면 되는 거예요. 일반 주택이 조금 싸게 듭니다. 한 40년, 50년 후는 모른다. 짧게 신축으로 봤을 때 15년 경과를 했다 해서 크게 보수할 부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중고주택을 샀을 경우 경과 연수가 15년 지나간 중고주택을 샀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수리까지 되고 인수받으면 그래서 15년에 한 번은 조금씩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나온다. 살고 있으면. 근데 그 비용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아파트 경우 한 달에 3만 엔 정도 관리비積立金지르고 있다 그 치자. 연간 36만 엔이잖아. 곱하기 10년 360만 엔. 저 정도는 걸리잖아요. 심하지 않을 경우. 맞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야. 우메다도 옛날에 바다야 그게. 오사카는 대부분이 바다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 많은데 여기도 바다야. 갯벌 아니면 바다 아니면 강. 대부분이 메리츠야 오사카시. 그러니까 진짜 세게 흔들면 좀 다 무너지진 않아.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 살면서 지금 매립을 해서 이거 몇 년째야.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쭉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사카 우메다 오사카 JR駅 지하 걸어가 봐. 수평이 아니다. 살짝 2단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데 많아. 다들 신경 안 쓰고 걸어가고 있지만 그거 뭐 때문이냐면 70년 정도 돼가고 있고 전쟁 끝난 뒤에 바로 건설 시작을 해서 조금씩 내려간 지대도 있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어. 근데 40층짜리 건물 30층짜리 건물 우와 서고 있잖아. 얼마나 파고 있는지 그거 지하 몇 100m 정도 파고 있다. 기둥을 그 완전 바닷물 아니고 갯벌 같은. 근데 여기 후쿠시마 나가노시마 이런 거 이름 많잖아. 섬이야 여기. 바다가 조금 하면서 바다하고 강하고 여기 다 섞여 있는 땅이. 그래서 우메다는 이렇게 무슨 미끈미끈한 땅. 테레비 봤어. 특집을 하고 있었어 저번에.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왜냐하면 일반 주택 같으면 크게는 파지 않아. 어느 정도 해요. 그래도 내 공사하는 장면을 몇 번도 보고 있는데 진짜 진지하게 잘하는 공사 잘한다 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건설업자는 단독주택에서도 이렇게 파가 조금 놓아요. 땅이 안 된다 싶으면. 그러니까 건설업자 자리 안 맞으면 그렇게 마무리해버리면 모르잖아. 생김새는 똑같아 보이잖아. 근데 나중에 좀 흔들렸다 비 많이 왔다 하면 조금 비뚤어질 가능성이 크거든. 그렇게 되면 맞아요. 추워요 일본지. 그것은 일본에서 아마도 한국보다 기온이 낮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아닌가? 한국에서 서울하고 부산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 다 이중인가? 홋카이도 쪽에서는 이중 사시 가끔 봅니다. 그래서 도쿄, 오사카, 규슈 잔툴 자체가 이중으로 되는 것은 많이 안 보고 일본에서 말할 때 이중을 어떻게 하냐면 그 유리창을 그냥 이렇게 두 장으로 페아가라스라 해가지고 중간에 공간 마련하면서 하나로 보이지만 얇게 두 장으로 페아가라스 아니면 세 개? 최근에는 있고 그래도 페아가라스로 하면 쉽지 않다고 듣습니다. 그래서 사시를 두 개 깔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안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일본은 추워요. 나도 춥다.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은 더 추워요. 단독주택 경우는 그 단열재. 근데 일본에서는 그거 바깥에 할 경우가 많지 않고 안에만 한 번만 하니까 춥다. 그런 말을 듣고 있고 최근에 덴메이커 안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는 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춥지 않다 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바닥 문제. 온돌 설치가 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집 안에 들어가면 뭐 그냥 편하게 얇게 입어도 괜찮은데 일본 같으면 방 안에서 더 추워요. 바깥에보다 추울 경우가 있어. 아파트는 그래도 좀 단독주택보다 그래도 한국 대비 춥습니다. 제멋대로 사실 변경 못해. 그게 문제야. 아파트 경우 깨지면 유리 바꿀 수 있어. 근데 샤시를 바꿔달라는 좀 아닌 것 같아. 자기 물건인데 샤시는 공용 시설에서 좀 어느 정도 그 해결해야 할 부분이 생기고 있다. 그 베란다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 한다, 인테리어 할 때 샤시 건드리지 않아. 그리고 현관문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건 다 아파트 관리 회사가 자기들 그 관리 물건 안에 지존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은 그 인력 때문에 예전처럼 중개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한국에서 오시는 그 분들에 대한 대응은 지금 중단 중이고, 앞으로 이 유튜브 채널 안에서 어느 정도 게재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관리 부동산, 우리 소유 물건에 대한 입주를 원하신다면 가능하니까 그걸 조금 나중에 정리를 하고 게재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문제는 멤버십이라 할까 조금 준비가 잘 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도중입니다. 내 생각은 일단 한국에 대한 그 지금 정보가 한정되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좀 듣고 있는 한에 소견을 말한다면 일본도 막 부동산 올라가기 시작했고 도시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지금처럼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다른 점은 대출 금리가 낮아요. 아까도 다른 질문에서 말했지만 1% 전후로 대출이 가능하고 투자 괜찮은 물건 찾고 대출을 잘 낄 수 있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한국인 경우 일본에서 대출 문제가 어렵다 했잖아. 그래서 한국 대비 일본 대비 투자 어느 쪽이 괜찮냐 어렵네요. 근데 일본이 아직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으시면 월세 기준으로 그 투자 가격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막 올라가서 카피탈 게인 차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승되면 차익이 나면 좋긴 한데 그보다 지금 월세 비율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냐 그게 중요하고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목돈 얼마 쓰고 대출 금리를 얼마 받을 수 있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본다면 일본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다만 투자용 일본 은행을 쓴다 하는 게 좀 어렵다. 그 부분만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가능성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와카야마시 한정한 이야기 같으면 잘 모릅니다. 사가하고 비교하면 아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어느 정도 인구 도시인지 잘 모르고 그 도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진짜 규슈에 사가현 같은 거 가봐라. 사가현인데
대표적인 사가駅가 진짜 시골이다. 오사카 대비하면 진짜 시골이거든. 근데 어쨌든 그 지역마다의 도시에서 가까운 역 근처 같으면 그 도시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월세 받으려면. 더 싶은 거리가 좋냐 어벙하고 다르지 않아. 20분 있으면 이제 완전 손이 없거든. 그렇게 되니까 도시부에서 와카야마시 오대시 관계없고 거기서 원하신다면 그 지역 안에서 해결해야 돼. 좋은 데를 찾아서. 그러니까 와카야마시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면 잘 몰라요. 인구가 어느 정도 있고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없는가는 잘 모르거든 나도. 다만 가깝다 해서 수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이제 그 한때 기업이 막 들어와서 거기에 번화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지역 많아 원래. 오사카도 한 20년 전에 2008년도 되기 전에 사카이가 샤프 공장을 엄청 늘렸어 그때. 그래서 우와 올라갔는데 지금부터 사카이 시대야 했는데 빵꾸 했잖아. 샤프가. 샤프 망했지. 기업 움직임도 그렇고 수요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이거 투자 말하는 거지. 투자는 수요지 역시. 답은 수요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와카야마시는 잘 모릅니다. 이거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데 이거 구체적 사항을 자세히 들어봐야 알지만 지금 벌써トラブル 생겼잖아. 원래는トラブル 생기면 안 되지 않아 이런 거. 그리고 이거 계약 전에 계약 성립 사항에 걸리지 않나? 원래는 그 신축 경우는 완성해야 그 계약 설립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미완성품을 받았다는 거지. 그게 좀 걸려. 이것은 우리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 아니고 이제 문제가 터졌으니까 설명하시고 변호사한테 가야 됩니다. 질문이 어렵네. 주택록 미납이 되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야. 그 이유 때문에 안 갚다는 다른 문제로 이제 되니까 이 사람 파기되었다는 그거 표시는 안 나. 다만 그 집을 못했다, 그 미납이었다, 완납을 했다 그런 그 갚는 것이랑トラブル 해결한다는 것이랑 따로 문제가 생겨. 아마 이유는 관계없어요. 이거 신용 문제 어떻게 걸리는지는 은행 쪽 있지. 처리 문제 그쪽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여쭤봐야 돼. 다만 내가 조언할 수 있는 것은 결론 날 때까지 미납을 하시면 손해본다. 지진 때문에 오래된 주택들이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매진 기준 만족 안 하는 주택이 많잖아. 옛날 거.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일본도. 최신 것은 그래도 2000년 정도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전문가도 모른다 하는데 그 지진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일어난 지진도 최근에 뉴스 보니까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상황에 안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일반 보통 주문 같으면 단독주택 같으면 그 안에 단열재가 하나밖에 안 쓰고 있고 이중으로 쓰려고 하면 돈이 든다. 그래 주문을 해야 할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치고 어떻게 못합니다. 나도 줍습니다. 돈을 많이 쓰시면은 안 줍습니다. 월드하이츠 올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수익률이 좋을까? 거기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일본 사람 국내에서 안 오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장기로 오라 하면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단위 아니면 장기로 갈 수 있는 방이 그다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프리베토까지 대용한다. 호텔 많지 않아? 아니면 또 사이즈 작잖아요. 주방 붙고 있다. 그런 것도 물건 많지 않고 그런 에어비앤비 찾아야 된다. 소요는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국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아예 기대 못합니다. 위치상 그것은 나는 괜찮지. 지진 진도 5까지는 괜찮습니다. 진도 5 넘으면 무서워. 지진보험이 좀 세니까 올라갑니다. 지진보험까지 포함하라 하면 그 돈 때문에 지진보험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가면 일단 우리 회사 같으면 5년치를 한꺼번에 주거나 10년치를 한꺼번에 주거나 하고 있어요. 근데 지진이 올까 말까 모르지 않아. 와도 피해가 없을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좀 고민합니다. 그 부분. 좀 여유가 있으면 들어가고 아니다 싶으면 지진호흡만 빼주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화재 경우는 준다. 지진 때는 잘 몰라. 거기까지 안 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거 역사상 겪어볼 가능성이 없을 경우가 많으니까 지진 때문에 다 건물이 쓰러졌다. 재건축 때문에 할 수 있을 정도 지진 때문에 나오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서를. 그것은 구체적인 거 저도 건축사가 아니니까 모르긴 한데 큰 지진 맞은 뒤에는 건축 조건이 계속 바뀌고 일본에 워낙 지진이 많으니까 그 기준은 아주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고 이 바로 앞에 산시 중 이상 높은 건물 짓고 있는데 건축 기간의 절반은 기초 건축입니다. 그 정도로 기초는 많이 하고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 정도 지진에 대한 건축이라 할까? 대비는 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을 보도. 건축 1급사한테 물으면 다 해결된다. 다음에 일단 건축기술 1급 자격자 만나보고 우리 거래처 회사도 있으니까 조금 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집을 살려고 하고 있는데 주변분들이 나중에 집이 팔 때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오히려 손해본다. 주거용 주택을 팔아서 혹시 이익이 나왔을 경우特別控除 3000만 엔控除라고 해서 3000만 엔까지 소득 세금 명세됩니다. 이거 딱 평생 한 번만 지금 쓸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 투자용 아니고 주거용 주택을 팔고 3천만 엔 정도 이익이 나온다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내가 아는 한에서도 1천만 엔 정도는 있습니다. 도쿄에서 지인이 주거용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쭉 상승을 하니까 지금이다 싶어서 팔았어요. 그 사람이 한꺼번에 총 얼마 벌었어. 그 사라리만인데 그 얘가 내가 직접 아는 얘가 하나. 그래서 간사이역에서 멀지 않는 야마가사키에서 부동산 하는 애인데 이제 몇 년 사이에 1000만 엔 정도 상승했다 해서 더 이상 상승 기대를 안 하고 지금이다 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1000만 엔 정도 돈 받고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요. 그런 애는 많지 않습니다. 그 경우 벌었던 1000만 엔, 총 몇백만 엔은 3000만 엔 안에 들어가니까特別控除제외를 한다. 당신 집 팔고 돈 벌었으니까 그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 안 한다.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자기 집 팔았을 때 세금 문제 때문에 오히려 손해본다는 얘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축이 아닌 경우 집을 파는 것도 분리가 가능하다. 아닙니다. 팔 수는 있고 손해본다 안 본다는 그때 시세로 봐야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나머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집도 쭉 물리적으로 내려가는 게 보통 아닙니까? 물건 같으면. 근데 시가 때문에 수요가 많으니까 토지 가격 지금까지 뭐 쭉 올라갔다. 이 문제 말고 물건 자체를 만들면 용가에 따라서 쭉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쭉 내려갔다 치고 어느 순간 이 정도에서 머물러요. 그 수준이. 그것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또 땅 같으면 땅값이 있으니까 거기서 쭉 수평으로 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펜션 살고 펜션 후는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냥 손해본다 그 정도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다만 자기 집을 투자용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지용으로 생각을 하고 평생 여기서 살고 쓴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팔았을 때 어떻게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사람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똥 받아봤자 내려가는 곳은 건물이 많아요. 부동산 자체는. 그런데 언제 팔지도 모르지 않아. 또 부자 안에서도 월세를 원하고 월세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 자유롭게 이사를 하고 싶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주택로원 길 때 아까 화재보험 이야기 살짝 했는데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주택로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만약에 죽으면 누가 어떻게 해주나, 그 문제가 단체보험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남편이 주택로원 끼고 사고 났다, 돌아가셨다 하면 보험 처리돼. 그럼 남은 유가족이 그 주택로원 계속 갚지 않아도 돼요. 주택로원 달달이 월세랑 비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 겐가쇼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조는 47년, 철골조 34년, 못조 22년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으면 33년 정도. 은행도 이걸 보고 경관연도에 따라서 그 나머지 대출을 한 20년 사이에 갚으라, 대출 기간은 30년 준다, 이렇게 해. 그러니까 고베 하이츠가 철골조에 1996년 경과 28년이지 않아. 골드 하이츠가 이제 28년 지나갔어. 철골조에 28년. 그럼 6년밖에 안 남았잖아, 계산상. 그래서 대출을 6년 안에 다 돌려달라, 그런 이야기는 없어, 은행이 할 때. 일단 계산적으로는 이제 대출 기간이 많이 안 남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되,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 능력에 맞게 그럼 당신 계산을 20년 짜줄게, 그 정도로 해요. 은행마다 틀리고 사러 온 사람 능력에 따라 조금 본다, 그것은. 이게 딱 당신 6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6년으로 다 돌리라 하면 대부분 사람이 좀 힘들지 않을까? 저 생각은 아직 지금부터 부동산 상승한다는 것은 한정적인 부분에서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도시부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가거나 조금 내려갈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도 지금 부동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진짜로 그 금융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요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투기용으로 금융하고 끼면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대세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수요가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살 사람이 많다, 그것보다 금융 사정에 따라서 투기용으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 옛날하고 달리 외국계에서도 뭐 투기용으로 들어오거나 중국 사람들이 막 현금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시기니까 올라가고 있는 걸로 이미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막 올라가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도시부의 한정된 부분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정도 올라간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요게 질문 안에서 월세 줄 때 인테리어 막 합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불편하지 않게 꼼꼼하게 합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요. 만약에 더러울 경우 계약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현실이 있고, 매매 경우도 인테리어 나름에 따라서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인테리어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인테리어에 전공하신다 하니까 저도 인테리어 많이 좋아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많습니다, 지금. 그 일본이 인구수가 한국보다 많잖아. 건물 자재도 많고 월세 주는 방도 많고 아파트 호수도 아마 많을 거야. 그리고 또 막 신축이 올라왔지만 지금까지 그 중고물이 많지 않아. 일단 이게 돌아간다 하면 계속 인테리어 문제가 생기지. 그리고 유행도 하고 있어, 지금. 유행이다. 인테리어만 잘하고 좀 깨끗하게 살면 좋지 않겠냐라는 것도. 일단 월세 기준으로 한 달 살기 하기 어렵습니다. 그 물건 자체가 많지 않고 한 달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는 아파트 많지 않습니다. 찾으려면 만스리 만성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만스리 같은 경우는 월세 6만엔부터 7만엔 가격에 대해서 한 2배 이상, 만스리 15만엔 정도, 어느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스리는 그렇게 좀 많지 않고 비슷합니다. 에어비앤비 찾거나 아니면 괜찮으면 우리 숙박시설 호스텔진 한 달 렌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요게 링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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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좋고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전년 부엌이라
샤워 부스가 아니고 공용으로 됩니다. 깔끔하니까 화장실도. 나도 몇 번 썼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있죠. 근데 도쿄 안에서도 뭐 위치상 뭐 많이 다르고 뭐 아파트 3룸, 2룸 하나인지 단독 주택 하나인지 모르고 어디까지를 도쿄라고 그 개념으로 받는지 모르니까 도쿄 사람도 뭐 사이타마 산다. 그 사람들도 뭐 사이타마 사는데 도쿄 에리아니까 거기까지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인기 있는 도쿄 법안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찾으면 있습니다. 있는데 뭘 어떻게 찾는지 지금은 저희가 좀 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좋다. 연주권도 필요하고 일자리 없으면 주택롱 안 해줍니다. 밑에 설명글 남겨주셔서 그걸 참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세입자 바뀌면 도배 장판 등 기본적으로 한다. 일본도 똑같이 합니다. 청소까지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불편한 점이 없을 정도 해야 됩니다. 그건 맞고, 그리고 건물 통째로 20년이 넘은 주택인데 매년 보수 비용이 꽤 발생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살 때 어느 정도 해야 할 부분, 아까 옥상 정리를 다 했냐 그런 것도 그렇고 복도 관리, 물이 새지 않는 부분 특히나 신경 쓰시고 점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없어요. 거기에 엘리베이터 없고 펌프도 없고 그 부분에서 많지 않다. 문제 있을 경우는 비가 샌다, 물이 샌다 그 부분만 신경 쓰고 있었고 나도 이 물건에 한점에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 그것은 방 안에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 안에는 일단 그 세입자들이 그거 해야 할 것은 쓰면서 경과 때문에 그 떨어지는 거 있지 전기불이라 할까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간단한 소품 같은 거 그리고 그 외에設備 있지 그 원래 있던 설비 그게 문제 있으면 건물주가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매 중개 수수료는 매매가 있잖아 3% 기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수수료 3% 받을 때 매매가 안에 당연히 그 서비스 포함되고 있잖아. 땅은 서비스 없어요.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있으니까 땅 값이 얼마, 건물 값이 얼마, 총 얼마인데 여기에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땅 값이 없으니까 건물 값에 대한 서비스 이걸 일단 제외를 해서 순수 서비스가 없는 가격에 대한 3% 하고 더하기 6만엔 하고 거기에 서비스를 부과해서 우리가 받다 수수료를. 근데 6만엔 왜 6만엔이냐 하면 그게 조금 어려운데 3%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간편하게 계산을 해서 3% 플러스 6만엔 하면 딱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있어. 시스템으로 계산이 있어. 원래는 100만엔까지는 5% 뭐 그런 작은 기준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평균치 하면 3% 더하기 6만엔의 서비스를 받으라. 그렇게 하면 수수료 맞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나름대로 했어요. 질문 한국어 그래서 답은 1어 그래서 1어를 보면서 또 한국어로 대답을 하려고 쭉 한 40개 정도 하니까 한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중간에 집중력도 산만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일단 훑어보면서 쭉 대화로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정확하게 그 숫자라 할까 뭐 개념으로 쭉 묶고 하신다면 자세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내 생각 그런 참고로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타이틀은 그것은 뭐였지? 어제 정리를 해놓은데 요게 다시 보니까 어디 어떻게 썼는지 이거 헷갈려. 여기 왜 일이 덥나? 그 히다 날씨가 오늘 따뜻하나 이거? 대부분은 어느 정도
오늘 한 가지 더 줄까? 덥다 정지. 정서. 너무 덥다. 된다고. 진짜 많네. 아이고. 작아. 이렇게 크게 됐네. 이거 필요 없나?